동수는 지친 발걸음으로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나이 22, 벌써 홍기가 찬 나이였지만 마땅한 처자를 못 만나 한양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주막 평상에 앉아 있으니 어여쁜 처자가 와서는 물었습니다. 국밥 하나 드릴까요? 탁주랑 같이? 꾀꼬리처럼 맑은 목소리에 하얀 살결과 고운 얼굴을 가진 처녀였지요. 곱게 뻗은 목성과 버들가지처럼 휘어진 가녀린 허리는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답니다. 그 뒤로 밥상을 내오는 주모를 보니 이곳에서 일을 도와주는 처녀인 듯 했습니다. 동수는 웃으며 대답하였답니다. 국밥 하나에 탁주도 같이 주시구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설렘이 묻어났지요. 처자는 수줍은 듯 웃으며 돌아섰는데 통통한 엉덩이가 치마 속에서 탐스럽게 일렁이며 부엌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그녀가 부엌 안으로 사라진 후에도 동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그녀의 먹음직한 뒷모습을 떠올리며 멍하니 미소 짓고 있었답니다. 지금 누굴 보는 것이요? 어디서 굴러온 놈이요? 한 사내가 동수를 보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웬 머슴 하나가 동수를 보면서 씩씩거리는 것이었지요. 보아하니 아까 그 처자의 서방인 듯 싶었습니다. 곱게 핀 꽃봉오리처럼 아직 여린 나이로 보였건만 벌써 서방이 있다니 동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저 창피한 마음에 주막에서 허겁지겁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한양 처녀들은 어찌 이리도 일찍 시집을 가는 것이야. 이러다가 남아있는 처녀가 하나도 없겠구나. 동수는 한숨을 푹푹 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망치듯 나온 주막 뒤로 그 처자의 탐스러운 엉덩이가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지요. 동수는 또 허탈한 마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답니다. 동수는 충청도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살았답니다. 키는 6척이 넘고 힘도 장사였으며 얼굴도 미남이라 소문난 총각이었지요. 그런데 그 고을에는 처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한 명 있던 꽃분이도 그 마을에서 물레방앗간을 하는 집의 아들놈에게 시집을 가버리는 바람에 어린 여자아이들 말고는 혼례를 올릴 만한 처녀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나마 대추나무집 과부만 동수한테 은근한 추파를 던질 뿐이었죠. 한날은 동수가 밭에 가는 중이었는데 대추나무집 과부가 그런 동수를 보고서는 생글생글 웃으며 묻는 것이었죠. 동수야, 어디 가는 게야? 고추밭에 물 주러 가요. 그래, 고추밭에만 물 주지 말고 나한테도 고추도 심고 물도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니? 과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배시시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녀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동수는 대충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며 동수는 산속 고추밭으로 향하였답니다. 그렇게 동수가 고추밭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밑에서 대추나무집 과부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뒤뚱뒤뚱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줌에, 어쩐 일이요? 네가 밭일한다고 시장할 듯하여 내가 새참 좀 준비해 왔다네. 그래, 고추의 물은 많이 주었어. 하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과부가 가져온 광주리 안에는 전이며 각종 반찬에 막걸리까지 가득이었지요. 일이 많은 걸 어찌 다 먹으라고 가져왔대요? 사내가 많이 먹어야 힘도 잘 쓰지. 어여 먹어봐. 과부는 전을 한쪽 찢어서 동수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도 한 잔 따라서는 동수에게 건네주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밭일에 지쳐 목이 마르던 터라 한 입에 쭉 들이켰지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셨더니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눈도 해롱해롱하면서 앞에 과부가 저번에 물레방앗간 아들놈에게 시집간 꽃분이 얼굴처럼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술에 취해 동수가 정신을 못 차리자 과부는 냉큼 자신의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동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뻔히 쳐다만 보는 것이었지요. 얘 동수야, 내 몸이 예뻐 보이지 않는 것이야.
그러자 동수가 혀 꼬부라진 투로 말했습니다. 꽃분이 너는 항상 이쁘지. 술에 취해 자신을 꽃분이로 착각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자신을 이쁘다고 하여 주니 과부는 그런 동수를 자신의 남자로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렇다면 덤벼야 사내가 아니겠어. 아니 꽃분아, 그럼 내가 사내가 아니라 계집이란 말이오? 네가 정령 사내가 맞다면 어디 한번 입증해 보라니까. 그러면서 과부는 자신의 몸을 홀딱 벗고는 동수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니겠어요? 햇볕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몸매는 마치 옷같이 하얗고 매끄러웠으며 그 향기는 달콤한 꿀향 같았지요. 과부가 동수 품에 달려들자 그만 뒤로 발라당 넘어진 동수는 그제야 술이 깨면서 자신에게 안긴 게 꽃분이가 아니고 대추나무지 과부란 걸 알게 되었지요. 깜짝 놀란 동수는 벌떡 일어나 과부를 밀치고는 정신없이 산을 내려왔답니다. 내가 꽃분이 년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 게야. 거기 서지 못해. 동수의 등 뒤로 과부의 성난 목소리가 한참 동안 들려왔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수는 결정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처자를 구하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났던 것이었죠. 동수는 한양거리를 정처 없이 걷다가 비단 가게 앞에서 한 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단을 고르고 있는 처자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한동안 넋을 놓고 바라보았죠. 그러다가 처자가 비단을 사고 나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일이 늦은 시각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니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만 괜찮아요. 일이 늦은 시각에 처자 혼자 가시다가 왈패라도 만나면 어쩌시려고. 제가 꼭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수는 처자의 비단 보따리를 들어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임자, 늦었네. 갑자기 나타난 젊은 사내의 말에 동수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처자는 이미 혼이 난 안악이었던 것이지요. 아, 실례했소이다. 동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황급히 자리를 피했답니다. 다음 날 동수는 한양시장 근처에서 떡을 파는 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떡을 빚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동수는 하루 종일 떡을 사 먹으며 처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보시오. 이 떡이 참으로 맛있구려. 어찌 이리 솜씨가 좋으신지. 아이고, 과찬이세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자주 오세요? 그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동수는 용기를 내어 다음 날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놀이개 한 개를 사들고 갔지요. 어제 처자님 떡을 못 잊어 또 왔습.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떡집 주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떡을 빚고 있었고 어제 보았던 처자는 그의 옆에서 정답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어제 말씀드린 그 손님이세요? 어제 우리 마누라한테 자꾸 수작을 걸었던 놈이구먼. 이리 좀 와보시구려. 동수는 또다시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답니다. 아이고, 이래서야 어찌 한양에서 처자를 구하겠는가.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구나. 그렇게 동수는 한양에서 처자를 구하는 걸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화성의 한 허름한 주막에 들어선 동수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놀이 주막 안으로 스며들고 주모가 등잔불을 하나둘 켜기 시작할 때였지요. 쉬기 오른 사내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동수는 술 한 잔을 앞에 놓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산속 운막 얘기 들어보셨소? 한 사내가 말했습니다. 약초꾼들이 쓰던 그 운막 말이요? 귀신이 나온다던? 다른 사내가 말을 받았지요. 동수는 그들의 이야기에 점점 더 관심이 생겼답니다. 주막 안에는 술 취한 사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귀신 이야기가 퍼져나갔지요. 들리는 얘기로는 달빛 아래 하얀 저고리를 입고 서 있는데 얼굴이 꽃처럼 고와서 한순간 넋을 잃고 보다가 결국 혼절하고 만다던데요. 들어봐요.
내가 어젯밤에 그 움막에서 잠을 자다가 하얀 저고리를 입은 귀신이 나타나지 않겠소. 달빛 아래 서 있는데 발이 없는 거요. 너무 놀라 정신없이 뛰어나오다 보니 보찜을 두고 왔다오. 아이고. 그래서 어쩌시려고? 옆자리 사내가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 보찜 안에 우리 마누라 병을 고칠 귀한 약재가 들어있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사내는 식은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대신 가져와 주면 한 양은 드리리다. 나는 도저히 그 귀신이 무서워서 못 가겠소. 사내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동수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귀가 솔깃해졌답니다. 한 양이면 꽤 큰 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동수가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그 보찜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요? 동수의 말에 그 사내는 한 양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노잣돈이 궁했던 동수는 그 움막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내들이 말한 산속길을 따라 걷는데 이상하게도 산속길 곳곳에 등불이 군데군데 켜져 있어서 길이 어둡지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늘이 길을 안내하는 듯 했지요.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이 마치 큰 대궐집이 근처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길을 따라가 보니 그 끝에 작은 기와집이 한 채가 나왔습니다. 그리 큰 집은 아니었으나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집이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사내들이 말한 움막이 안 보이기에 그 집에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길 좀 묻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꽃잎처럼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목소리는 달빛보다도 더 맑고 청아했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모두 출타하여 여인 혼자 있으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리 깊은 산중에 밤늦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근처에 작은 움막이 있다고 들었소. 거기에서 찾을 물건이 있어서 가는 중인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군요. 혹시 이 근처에 움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오? 이 산중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움막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근처에는 저희 집 말고는 집도 없고 움막도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동수는 너무 지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 늦은 시각에 산을 내려가자니 산짐승을 만날까 두렵습니다만 헛간에서라도 쉬었다 갈 수는 없을까요? 지금 산을 내려가기엔 밤이 너무 늦어서요. 한참을 아무 말이 없다가 집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찬 이슬을 맞으며 가시기도 고날터이니 집안에 대접할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와서 하룻밤 쉬었다 가시지요. 그러면서 여자가 대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대문 앞에서 그녀를 보니 얼굴이 새하얗고 손가락이 기다란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저고리는 달빛에 비쳐 더욱 빛이 났고 긴 속눈썹 아래로 맑은 눈동자가 반짝였지요. 정말로 오늘 밤 묵고 가시는 걸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동수는 의아해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리 어여쁜 처자가 깊은 산 중에서 홀로 지내는 것도 이상하고 이 밤에 여기 아니면 이슬을 피할 곳도 없는데 어찌 이리 묻는 것이지? 그러면서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니요. 이렇게라도 밤을 지낼 곳을 빌려주신다는데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수는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스며드는 마당에는 국화꽃 몇 포기가 하얗게 피어 있었고 밤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지요. 집 안에는 여기저기 등불이 밝혀져 있었고 살림살이가 그리 많지 않고 정갈하였습니다. 흰옷의 처녀는 작은 방을 열어주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이 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아래를 향하며 수줍은 듯 말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보니 방은 크지 않았지만 호롱불이 켜져 있고 이불 한 첩이 있었습니다. 동수가 방에 들어가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던 참에 방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실 듯하여 조금 상을 차려왔습니다. 방문을 열어주자 흰옷의 처녀는 밥 한 공기와 나물 반찬 한 개, 그리고 술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동수는 허기가 지던 차였기에 급하게 식사를 하면서 술을 한 잔 걸치니 달빛에 비친 술잔이
은잔처럼 반짝였고 수량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동안 귀신이 나온다는 움막을 가기 위해 긴장했던 것과 몇 시간 동안 산속을 헤매면서 피곤했던 터라 술기운이 올라 동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술기운이 올라오자 긴장이 풀린 동수가 흰옷의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리 깊은 산중에서 어찌 홀로 지내시는 것입니까? 밤이면 무섭지 않으신지요? 그러자 그녀는 흰볼을 타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버지와 오라버니와 같이 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지난 가을에 약초를 캐러 간 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도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큰 변을 당하신 게 분명하지만 여인의 몸으로 찾으러 갈 수도 없어서 이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올 때 저를 위해 댕기를 사다 주신다던 오라버니의 말만 떠오를 뿐입니다. 그녀가 슬피 울자 동수는 그녀가 측은해 보여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껴안고 토당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동수의 품 안으로 푹 안기면서 그녀의 얼굴을 비비는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하얀 살결이 은은하게 빛났고 그 향기는 산속 꽃향기보다도 더 달콤했지요. 그러면서 눈물이 촉촉한 눈으로 동수를 올려다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몇 해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달빛에 촉촉이 젖어 있었고 그녀의 볼은 이미 붉게 타오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수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입술을 찾아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도 잠시 입을 맞추다 벼랑간 동수를 밀쳐내며 고개를 돌리고는 말하였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처녀의 몸입니다. 아무 사내한테 제 몸을 함부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이자 동수는 참지 못하고 말하였지요. 이리 어여쁜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과 혼인하고 싶소. 그러자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묻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와 혼인하고 싶으신가요? 그녀의 말에 동수는 급하게 대답했답니다. 난 당신과 혼례를 올리고 싶소. 그녀가 동수의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달빛과 술기운에 취한 동수는 그녀의 앞섭을 풀어헤치며 그녀의 흰살 위를 자신의 거친 손으로 쓰다듬어 갔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차가웠지만 숨결은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동수는 밤새 몇 번이나 숨이 넘어갈 듯한 기쁨을 나눈 뒤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오고 먼 산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쯤 잠에서 깬 동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지난밤에 잔 곳은 폐가였던 것이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기둥과 낡은 문짝이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동수가 잔 방 한 구석에는 보찜이 하나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 사내가 말한 보찜이 분명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던 동수는 겁에 질려 보찜을 품에 안고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뒤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더욱 정신없이 달렸지요. 그렇게 한참을 달린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그만 길을 잃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기 위해 한참을 헤매는데 안개가 자욱한 골짜기 밑에 두 구의 시체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산의 차림으로 호미와 망태기가 있는 것을 보아 약초꾼임이 분명했습니다. 시신은 이미 백골이 되어 있었지만 한 사내의 낡은 옷섭에서 댕기가 보이는 것이 어젯밤에 흰옷의 그녀가 말한 그녀의 오라버니인 듯 했습니다. 댕기는 어젯밤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새 것이었고 비단으로 만든 고운 빛깔이었지요. 동수는 그 댕기를 챙겨 자신의 품속에 잘 간직하고 하늘이 밝아오기 전에 두 사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다 보니 해가 저물고 밤이 되어서야 그 전에 묵었던 주막에 방도할 수 있었습니다. 동수는 사내에게 보찜을 돌려주었습니다. 어젯밤 별일 없었냐는 사내의 질문에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했죠. 그저 품속 깊이 간직한 댕기를 만지작거리며
달빛처럼 하얗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한밤의 달빛 아래에서 나는 그 뜨거웠던 사랑이 귀신과의 인연이었다는 것을 진작에 깨달은 동수였지만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그렇게 발견하고 나니 다시금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양지 바른 곳에 정성스레 묻어준 것이 그녀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랐지요. 이제는 더 이상 이승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로 가시길. 동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한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가? 주모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동수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술 한 사발을 벌컥 들이키고는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동수를 보고 아버지는 반가워했지만 처자 없이 혼자 온 것을 보고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 한양에는 가보았느냐? 그곳 안악들은 어떠하더냐? 동수는 한양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말을 다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아버지, 한양은 너무 크고 넓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수는 산속 움막에서 만난 하얀 저고리의 여인과 그녀의 처연한 모습이 떠올라 말끝을 흐렸답니다. 아버지는 혼자 적적하게 있는 것보다 아들이 돌아왔으니 기쁘기도 하였지요. 그래, 그래. 우리 옆마을에도 좋은 처자들이 있을 테니 조급해하지 말거라. 아버지는 동수의 등을 두드려 주셨답니다. 동수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대추나무집 과부는 그 다음 날 불이 나게 동수 집으로 달려왔답니다. 그날따라 과부는 평소보다 더 고운 옷차림을 하고 왔습니다. 머리도 말끔히 빗어 올리고 눈썹도 그리고 연지도 찍어 발랐답니다. 한참 댕기를 매만지며 생각에 잠겨있던 동수는 밖에서 과부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 댕기를 자신의 허리춤에 숨기고는 방문을 열어 과부를 맞이하여지요. 그 순간 과부의 눈이 동수의 얼굴에 머물렀는데 한양에 다녀온 동수의 모습이 왠지 더욱 듬직해 보였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굵어졌고 눈빛은 한층 깊이가 생긴 것 같았지요. 과부는 방에 있는 동수를 보고 싱글싱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어찌 혼자 온 것이야? 혼이 날 처자를 구하러 한양에 간다면서 혹시 한양 처자들이 우리 동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야? 그럴 리가 있나? 우리 동수같이 잘생기고 듬직한 사내를. 그러면서 동수의 손을 끌고는 말하였답니다. 동수야, 우리 집에 아궁이가 막혔는지 굴뚝의 연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 우리 집에 같이 가서 막힌 아궁이 좀 뚫어주게. 과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나지막하고 달콤했답니다. 그녀의 손길이 동수의 손목을 스치자 동수의 가슴 한켠이 간지럽게 울렸지요.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동수의 손을 끌고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한낮의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대추나무 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과부의 치마 위로 반짝이며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과부의 집에 온 동수가 물었지요. 아궁이가 어찌 막혔는지 좀 봅시다. 동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고 깊게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엌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부엌 안은 햇살이 잘 들지 않아 어스름했는데 그 어스름한 빛 속에서 과부의 하얀 목덜미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지요. 동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하얀 목덜미에 시선이 머물다가 급히 고개를 돌렸답니다. 아궁이 여기저기를 쑤셔보았지만 막힌 곳이 없어 보였지요. 솥단지 아래로 장작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에 비친 과부의 옆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답니다. 아궁이 위에 놓인 솥단지를 꺼내서 그쪽을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이보시오 아줌매. 솥단지가 꽤나 무거워 보이는데 조심하시구려. 그러고는 물이 가득한 솥단지를 들어서 부뚜막에 올려두었지요. 동수의 팔뚝에 힘이 들어가자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고 과부는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았답니다. 한참 아궁이를 잘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수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과부가 부뚜막 위에 놓인 솥단지를 엎질러서는 그만 그 안에 있던 물에 홀딱 젖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하면서 과부가 물에 젖은 치마를 손으로 짜내려 하였지만 이미 옷은 흠뻑 젖어 과부의 몸에 찰싹 달라붙었고 그로 인해 몸의 굴곡과 속살이 선명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젖은 과부의 모습을 본 동수는 심장이 떨렸습니다. 햇살에 반사된 물방울이 그녀의 살결을 따라 흘러내리고 젖은 치마와 저고리는 그녀의 풍만한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나 좀 잡아주게. 과부는 머리를 털면서 동수 쪽으로 몸을 돌렸고 자신을 잡아달라는 듯 손을 쭉 뻗었답니다. 그 순간 동수의 눈앞에서 물방울이 그녀의 목덜미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고 과부의 물에 젖은 봉긋한 가슴이 너무나 선명하게도 보이는 것이었지요. 동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숲속에서 만났던 하얀 저고리의 귀신과는 또 다른 살아있는 여인의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져 왔지요. 과부의 손을 잡아주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그녀와 함께 넘어질 뻔했답니다. 아이고, 과부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동수의 팔 힘이 좋아 넘어지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그 바람에 과부의 숨결이 동수의 뺨에 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들어 동수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이 술에 취한 듯 흔들리고 있었지요. 동수야. 과부가 나지막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동수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지요. 물에 젖은 그녀의 몸에서는 은은한 밤꽃 향이 풍겼고 젖은 치마 사이로 허연 발목이 보였답니다. 동수는 자신도 모르게 과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과부는 그의 품에 더욱 깊이 안겼지요. 동수의 딱딱한 가슴팍에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이 닿았고 둘의 심장 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리는 듯 했답니다. 사실 막힌 건 아궁이가 아니고 그동안 쌓인 내 몸이란다. 과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동수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그의 어깨를 붙잡은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동수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아랫도리가 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과부의 젖은 옷이 이상하게도 동수의 가슴을 더 뛰게 만들고 말았지요. 더 참지 못한 과부는 동수의 손을 끌고서 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방 안으로 동수를 끌고 들어온 과부는 동수를 쓰러뜨리고는 그의 몸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몸에 땀을 맺혀가며 격렬하게 둔부를 놀렸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입을 막았지만 숨 넘어가는 소리를 완전히 숨기지 못했습니다. 동수야, 조금만 더. 그렇게 정신없이 사랑을 나눈 과부는 입가에 웃음을 띠면서 골아 떨어져 버렸답니다. 동수도 그녀의 옆에서 같이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동수의 꿈에서 전에 본 흰옷의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와 아버지 그리고 오라버니는 하늘나라로 잘 올라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가 좋은 곳으로 갔다는 말에 잠결에도 동수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약소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댕기를 지니고 있으면 모든 여인들이 당신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난 동수는 꿈이지만 너무나 생생한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말한 댕기를 만져보았지요. 그랬더니 자고 있던 과부가 일어나 벨시시한 눈빛을 하고는 다시 동수에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다시 몇 차례 거사를 치르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집으로 올 수 있었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동수야,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것이야?
그게 주막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보니 일이 늦었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꽃분이가 널 찾아와 한참을 기다리다 방금 전에 돌아갔단다. 한번 찾아가 보려무나. 아버지의 말씀에 동수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동수는 꽃분이라는 말에 반가워서는 꽃분이가 시집간 물레방앗간으로 뛰어가답니다. 달빛 아래로 동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밤바람에 그의 옷자락이 펄럭였죠. 물레방앗 쪽으로 가는 길은 동수가 어릴 적부터 자주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꽃분이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장난치던 때가 떠올랐지요. 물레방아 소리가 들리는 곳에 다다르자 꽃분이의 방에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하늘거리고 있었지요. 동수는 꽃분이가 혼이 나기 전 함께 시간을 보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동수는 연모의 마음으로 꽃분이를 쫓아다녔고 꽃분이는 그저 친한 단짝 친구로서 동수와 어울려 다녔습니다. 어느 날 꽃분이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잘 사는 물레방아집 아들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길이 다 그러한 것이요. 하면서 꽃분이는 눈물을 머금고 혼례식을 치렀다지요. 그날 동수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 멀리서 혼례를 지켜보았습니다. 열렬히 사랑했던 만큼 그저 꽃분이의 행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진즉부터 몸이 약했던 꽃분이의 서방은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병석에 눕더니만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시집온 꽃분이는 서방의 임종을 지키며 밤낮을 눈물로 치새웠지요. 그러다 보니 꽃분이는 아직 부부지정도 한 번 없는 수처녀였던 것입니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한숨 짓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꽃분이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혼자 지내오던 터에 동수가 돌아왔다는 말을 전해 듣자 반가운 마음에 동수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이었지요. 동수는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꽃분아, 나야 동수. 문이 살며시 열리고 꽃분이가 나왔는데 달빛이 그녀의 하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렇게 어렵사리 마주한 두 사람은 그간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한양은 어떠하더냐? 네가 없는 곳은 다 똑같더라. 동수가 나지막이 대답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꽃분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꽃분이가 동수를 보니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동수는 이전보다 더 사내다워지고 눈빛이 한층 깊어진 것 같았지요. 어릴 적 장난꾸러기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듬직한 사내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는 든든해 보였고 거친 손은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동수의 눈을 바라보고 있자니 왠지 몸이 달아오르는 것이 동수의 품에 안기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것이었지요. 달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꽃분이는 저도 모르게 손끝으로 옷깃을 만지작거렸고 동수는 그런 그녀의 하얀 손길을 넋놓고 바라보았답니다. 동수야, 꽃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동수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달빛 아래 떨리는 것을 보았답니다. 꽃분아, 나 그동안 많이 후회했어. 동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가 시집 가던 날 나는 산에 올라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꺼져버렸고 방 안은 달빛만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꽃분이의 하얀 얼굴이 달빛에 더욱 곱게 빛났습니다. 이제는 늦었겠지. 동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지만 꽃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하면서 꽃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동수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로의 마음이 눈빛으로
전해지는 듯 했답니다. 꽃분아, 동수가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꽃분이는 동수의 커다란 손 안에서 자신의 손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듯 했지요. 달빛은 여전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들리는 물레방아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동수야, 난 그동안 꽃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으려 했지만 동수는 손가락을 그녀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말을 막았습니다. 나도 다 알아. 동수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 달빛에 비친 꽃분이의 살결은 마치 비단처럼 희고 고운 것이었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처음 본 동수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뜨거운 피가 자꾸 그곳에 쏠리는 것이었지요. 동수는 어느새 참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딱딱해진 동수의 것이 뜨거운 열기를 뿜으며 들어가자 꽃분이는 온몸이 절구에 찧어진 것처럼 아팠지만 마음만은 평생 동안 막혔던 것이 뚫리는 것처럼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꽃분이는 여전히 남아있는 동수의 뜨거운 체온을 음미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아직도 불이 붙은 듯 화끈거렸고 그의 입술이 닿았던 목덜미는 아직도 간지러웠지요. 달빛 아래 하얀 이부자리 위에는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듯 붉은 꽃잎이 흐부려져 있었답니다. 꽃분이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방금 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동수의 넓은 가슴에 안겼을 때의 그 든든함, 그의 따뜻한 숨결이 귓가에 닿았을 때 그 설렘, 처음으로 느껴보는 남자의 뜨거운 온기가 온몸을 휘감았을 때의 그 전율.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요. 어릴 적엔 그저 친한 친구로만 느꼈던 사내. 그리워하다 이것이 연모의 감정임을 깨닫고 마침내 그의 품에 안겨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 꽃분이는 이제야 진정한 여인이 된 것 같았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동수의 부드러운 어루만짐에 그 모든 것이 자연스레 녹아내렸지요. 이제 꽃분이는 달빛만 보아도 그날 밤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마을에서 동수를 스치듯 마주칠 때면 그의 거친 손길과 뜨거운 입맞춤이 생각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리워져서 이불을 끌어안고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곤 했답니다. 그렇게 동수와 꽃분이의 사랑은 깊어져 갔습니다. 틈만 나면 물레방앗간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꽃분이의 보드라운 살결은 동수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그녀의 달콤한 숨결은 동수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답니다. 한편 대추나무집 과부 또한 동수의 거칠고도 부드러운 사내다움을 잊지 못했지요. 밤이면 몰래 동수의 방문을 두드리곤 했는데 달빛 아래 그녀의 윤기나는 피부는 마치 배곡 같았답니다. 동수는 두 여인 사이에서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지요. 낮에는 꽃분이의 달콤한 사랑에 빠져들었다가 밤이면 과부의 농염한 유혹에 넘어가곤 했답니다. 그의 건장한 체격과 힘 좋은 팔뚝은 두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지요. 이렇게 동수는 꽃분이와 과부, 두 여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훗날 댕기의 능력 탓에 온 마을의 아녀자들이 동수를 마음에 품어 고역을 치르겠지만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저녁 한 마을 주막에 허성찬이라는 양반이 마을 사람들과 술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날 주막은 흉흉한 소문이 마을에 퍼져 있어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죠. 날이 그 소문 들었습니까? 육대감 내 여종과 머슴이 서로 눈이 맞았답니다. 그런데 그게 들켜서 머슴이 곤장을 맞았다지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더이다. 한 농부가 허성찬에게 말했습니다. 육대감 그 양반 그럴 줄 알았소. 천한 머슴과 여종이 정을 통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았겠지. 또 다른 이가 술잔을 비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양반 성미 어찌나 포악한지 그 집 사람들 늘 눈치만 본다지 않소. 다른 농부가 말을 거들었죠. 주막에 모인 이들은 저마다 육대감의 악행에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크게 목소리를 높이진 못했습니다. 육대감은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부호이자 권력자였으니 그의 기세에 눌려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허성찬도 육대감이란 자의 악명은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양반이라고 할지라도 성향이 완전 반대인 데다가 남의 재산과 여자는 모두 탐내는 인물이었기에 결코 상종하기 싫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육대감이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고운 옷을 입고 단정하게 쪽진 머리를 한 여인이 따라왔죠. 그의 처 화란이었습니다. 화란은 아름다운 미모와 장신구 그리고 속살이 보이는 치마로 주막의 남정네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죠. 그러나 육대감의 존재에 주막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눈길조차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란의 고운 얼굴을 몰래 훔쳐보던 몇몇 남자들은 육대감의 시선이 그들 쪽으로 향하자 움찔하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한 것들이 어디에서나 짓거리고 있구만. 육대감은 주막을 가로질러 안쪽으로 걸어가며 크게 한마디 했습니다. 육대감은 허성찬이 앉아있는 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허성찬과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나누던 자리였습니다. 허나리 여기 계셨소. 이 천한 것들과 어찌 같이 술을 드시는 겐가? 육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힐끗 보며 비웃었습니다. 허성찬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육대감은 그 말에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앉은 천한 것들, 여기 앉을 자리가 어디라고 이리 붙어 있느냐? 썩 물러가거라. 내 허나리와 술 한 잔 나눌 것이니. 육대감은 화란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시오. 나리와 좋은 술을 나눌 것이니. 화란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허성찬은 조심스레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그 자리에 억지로 함께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천한 자들과 섞이는 것은 삼가시오. 그들은 원래부터 우리와는 격이 다르지 않소. 그의 말에 허성찬은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허성찬은 육대감의 옆에 앉은 화란을 은근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소문으로만 듣던 것보다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단정한 머리와 고운 옷차림, 가녀린 손끝까지 고운 선이 이어져 마치 그림 속 인물이 걸어 나온 듯했습니다. 어찌 저런 고운 여인이 저 육대감과 같은 포악한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것인가? 안타깝구나.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화란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육대감은 술에 취해 스스로 흥이 난 듯 연신 떠들었습니다. 허나리, 여종이며 머슴들이란 놈들은 죄다 바보들 뿐이지 않소. 글자는커녕 간단한 숫자도 모르는 주제에 일 하나라도 제대로 하질 못하니 내가 속이 터지지 않겠소. 육대감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투는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허성찬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육대감의 말을 듣는 척하며 술잔을 비우고 얼른 자리를 뜨고 싶었죠. 허나리, 참말로 억울하지 않겠소? 이 육대감이 말이오, 수백마지기의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도 그 천한 여종이며 머슴들 탓에 손해를 보고 있다니까. 그래도 그자들이라고 못 배우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보듬어 주실 때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그냥 땅을 밟고 있는 짐짝들이라니까. 글 공부는커녕 이름 석자 제대로 쓰는 놈 하나 없으니 내가 일일이 손을 봐야 하질 않소. 아니면 내 손에는 누가 메워준단 말이오. 육대감의 비아냥거림에 허성찬은 마음이 답답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육대감이 갑자기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나리가 우리 집 잡놈들 글 공부를 시켜주는 건 어떻겠소? 허성찬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야 누구나 알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가르쳐준 적이 있으니 큰 무리는 없겠지요.
육대감은 크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허나리 역시 속이 깊다니까. 내가 이런 자와 알고 지내니 큰 복이 아니겠소. 앞으로 우리 집에 날마다 오시오. 그놈들에게 글자 하나라도 알려줘야 일을 더 잘할 것 같소이다. 그날의 술자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허성찬은 약속대로 육대감의 집을 찾아갔죠. 육대감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대저택이었으나 집안 분위기는 그 크기와는 달리 무거웠습니다. 여종과 머슴들은 늘 육대감의 눈치를 보며 종종걸음으로 일을 하고 화란조차 남편의 기세에 눌려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허성찬이 도착하면 여종들과 머슴들은 큰 방에 모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허리를 굽히며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고 허성찬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에게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여종과 머슴들은 평소와는 다른 평안한 분위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전 처음 접하는 글자와 숫자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배우고자 하는 의지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허성찬의 따뜻한 말과 행동에 머슴은 얼굴을 밝히며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여종들도 수줍게 웃으며 글 공부를 하는 것이었죠. 이런 모습은 육대감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화라는 복잡한 표정으로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육대감의 집을 찾아온 허성찬이 방 한쪽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여종들과 머슴들이 모여 뭔가에 열중하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했던 허성찬은 살며시 그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여종들과 머슴들이 모여 앉아 골패놀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서로 패를 내놓으며 숫자를 맞히고 있었고 누군가의 패가 적중하자 박장대소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도대체 그건 무엇이요? 허성찬이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예, 나리. 저희가 골패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글 공부를 하기 전에 잠깐 쉬면서 말입니다. 허성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흩어진 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놀이군요. 설명을 부탁하오. 한 머슴이 말했습니다. 골패 놀이는 서로 숫자를 맞히거나 조합을 맞추는 놀이입니다. 저희는 그냥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내기를 걸기도 하지만 내기는 그저 장난일 뿐이옵니다. 가령 누가 물을 길어올지, 누가 저녁에 불을 지필지 같은 것들이지요. 허성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바닥에 앉았습니다. 노름이라기보다는 놀이군요. 나는 양반이라 이런 놀이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소. 그 말에 여종과 머슴들은 소리 없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성찬은 그들이 왜 이렇게 순수하고 즐겁게 이 놀이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나도 이 놀이를 해보고 싶소. 궁금하군요. 여종들과 머슴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머뭇거렸습니다. 나리께서 이런 놀이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감히? 허성찬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즐거운 일을 배우는데 어찌 신분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세상도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소. 여종과 머슴들은 미소를 지으며 패를 들고 하나씩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성찬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놀이를 알려주며 활짝 웃는 그들의 얼굴을 보던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양반의 삶에서는 글과 학문을 배우며 시간을 보내지만 이렇게 순수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여태 알지 못한 세상의 또 다른 면모로구나. 그날의 골패놀이는 허성찬에게 단순한 놀이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종들과 머슴들은 그저 하루의 고단함을 풀고 웃음을 나누는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겼고 허성찬은 그 안에서 인간다움과 삶의 다양성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놀이가 끝난 후 여종 중 하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리, 재미있으셨습니까? 이런 놀이가 나리께는 어울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허성찬은 손을 내저으며 환히 웃었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내게 이렇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니 오히려 고맙구려. 허성찬이 여종들과 머슴들과 함께 골패놀이를 하고 있는 그때 집 밖에서 육대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들 어딨느냐? 뭐라고 자꾸 떠드는 게냐?
문이 벌컥 열리며 육대감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에 취했는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눈은 방 안의 광경을 본 순간 더욱 크게 부릅떠졌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육대감은 방 한가운데 서서 여종들과 머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종놈들 주제에 양반나리와 한자리에 앉아서 놀고 있다니 이게 어디 말이 되느냐? 여종들과 머슴들은 그의 불같은 호통에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 머리를 숙이며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육대감은 분을 참지 못한 듯 허성찬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허나리,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오? 내가 나리께 그를 가르치라 부탁드렸지 내 집 종들과 놀이를 하라 한 적은 없소. 허성찬은 고개를 들어 육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 노여움을 거두시지요. 저는 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육대감은 허성찬의 말을 듣고도 화를 풀지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양반이 종들과 섞여 노는 것이 당치나 한 일이오. 놀이도 놀이라지만 그런 자들과 섞이는 것 자체가 양반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 아니오. 허성찬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께서도 이걸 해보시지요. 골패 놀이라는 건데 전 난생 처음 하지 뭡니까? 신분에 관계없이 배울 점이 있는 법이지요. 제가 이들과 함께 어울린 것은 제가 몰랐던 것을 배우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육대감은 잠시 말이 막힌 듯 허성찬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소리를 높였습니다. 됐소. 나는 그런 관용을 모르겠으니 나리는 더 이상 이들과 쓸데없이 어울리지 마시오. 그를 가르치는 것까지는 허락했으니 그 이상은 넘보지 마시오. 육대감은 여종들과 머슴들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명령했습니다. 너희들 당장 나가서 일이나 해라. 다시 이런 짓을 하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여종들과 머슴들은 머리를 깊이 숙이며 방을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허성찬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육대감은 여느 때처럼 집안을 거닐다가 문득 골패 놀이가 떠올랐습니다. 허성찬이 종들과 함께 하던 놀이가 신경 쓰였던 것입니다. 대감은 머슴 하나를 불러내어 물었습니다. 야, 그날 너희가 하던 놀이가 대체 뭐였더냐? 허나리가 참 재밌어 하던 그거 말이다. 머슴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대답했습니다. 대감 어르신, 그건 골패라 불리는 놀이였습니다. 저희는 그냥 작은 내기를 하며 즐겼을 뿐이옵니다. 육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내기? 그럼 노름이란 말이냐? 머슴은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돈을 걸진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운 일감을 정하거나 간단한 벌칙을 내리는 식으로 재미로만 한 것이옵니다. 육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았다니? 아무래도 제대로 된 노름은 아니었겠군. 하지만 그 허나리까지 끌어들일 정도라면 재미가 좀 있었던 모양이야. 육대감은 큰 소리로 말했죠. 오늘 밤 여종들과 머슴들을 모두 방에 불러놔라. 놀이 방법을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치게 할 것이니 어디 내게도 재미를 알려주도록 해라. 그날 밤 육대감은 방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여종들과 머슴들이 그의 앞에 옹기종기 모여 조심스럽게 골패를 늘어놓았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육대감은 신이 난 듯 손을 흔들며 재촉했습니다. 어서 시작해라. 내가 양반으로서 이런 노름을 직접 배우게 되는 것도 처음이다. 어디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꾸나. 머슴 하나가 나서서 패를 나누고 놀이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육대감은 빠르게 규칙을 파악하며 손으로 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렇게 쉬운 놀이를 하고 있었다니? 역시 머리가 단순해야 이런 걸 잘하나 보구나. 육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패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규칙을 배우는데 서툴렀지만 육대감은 금세 골패 놀이에 흥미를 붙였습니다. 놀이가 끝날 때마다 한 판 더! 를 외쳤고 이내 그는 골패 놀이의 묘미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육대감은 놀이에 집착하면 할수록 번번이 지기만 했습니다. 머슴들은 별다른 전략을 쓰지 않았지만 육대감은 초조한 마음에 실수를 거듭했고 그럴 때마다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놈들 감히 내게 이기려고 한 것이냐? 그는 머슴들에게 손가락질하며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머슴들은 억울한 마음을 숨긴 채 회초리의 위협에 떨며 다시 패를 섞었습니다. 육대감의 분노는 날로 심해졌고 놀이판은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화를 내고 윽박질러도 실력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대감은 자신의 부족함을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머슴들보다 못하다니! 이대로는 안 된다! 육대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득 화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방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란에게 자신의 계획을 얘기하였습니다. 화란은 반대했으나 육대감의 겁박과 고집에 못 이겨 결국 그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지기만 하던 육대감이 머슴들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신감이 붙은 육대감은 마을의 양반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술상을 차려 대접하며 골패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육대감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골패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골패라는 것인데 내가 종들에게 배운 놀이요. 하지만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내기와 함께하면 이보다 더 흥미진진한 것이 없소. 그는 간단히 놀이의 규칙을 설명하며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반들도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점 놀이에 빠져들며 작은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육대감은 자신만만하게 패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내 패를 보시오. 이만한 조합을 만들어낸 사람이 또 있어. 육대감은 크게 웃으며 자신의 패를 공개했습니다. 양반들은 연이어 패배하며 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걸던 양반들도 점점 흥분한 나머지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좋소. 이번에는 좀 더 재미있게 갑시다. 이 판에는 내가 5냥을 걸겠소. 놀이가 이어질수록 내기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양반 중 하나가 술 기운에 취해 외쳤습니다. 이제 돈도 없으니 우리 집 노비를 걸겠소. 어찌하겠소, 대감. 육대감은 그 말에 눈을 반짝이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좋소. 내 집에서도 노비를 걸겠소. 이제 정말 재미있어지는군. 골패판에서 육대감은 거의 모든 판을 이겼습니다. 그의 앞에는 금화와 은화 그리고 문서들이 쌓여갔습니다. 놀이가 끝난 후 화란은 방 안에 홀로 남아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육대감은 승리에 취해 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피로와 불안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승리를 쌓아가며 대감께서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녀는 문득 자신이 남편의 이런 욕망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육대감은 매일같이 양반들을 집으로 초대해 놀이판을 벌였고 그는 번번이 이겼습니다. 양반들은 하나둘 재산을 잃으며 망연자실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놀이판이 커질수록 걸리는 금액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돈은 물론이고 집, 노비까지 내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골패 놀이판은 이제 단순한 오락을 넘어 재산의 운명을 결정짓는 위험한 판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화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무모한 집착이 가져올 결과를 본능적으로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말릴 수도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고백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육대감은 더욱더 골패 놀이에 몰두했습니다. 마을의 양반들은 점차 그와의 놀이판을 피했지만 육대감은 멀리 떨어진 양반들까지 초대하며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허성찬이 있구나. 그래, 그가 상대라면 조금은 즐길 수 있겠지. 육대감은 허성찬을 불러 골패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허성찬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감의 솜씨가 출중하시다 하니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놀이가 시작되자마자 육대감은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허성찬은 초반 몇 판에서 간신히 버텼지만 점점 그의 손실은 늘어났습니다.
놀이가 계속될수록 육대감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허나리, 이래서는 어찌 나를 이기겠소? 운도 실력도 모두 나를 돕고 있는 모양이요. 그는 크게 웃으며 자신의 패를 내보였습니다. 결국 놀이가 끝났을 때 허성찬의 앞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 했지만 육대감은 비웃는 듯한 눈으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허나리, 돈이 다 떨어졌으니 이대로 돌아가실 참이요. 세상 이치라는 것이 그런 법이 아닙니다. 나는 손해를 본 놈들에게 곤장 몇 대라도 맞게 했지요. 나리도 예외는 아닐 것이요. 허성찬은 잠시 육대감을 바라보다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곤장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육대감의 명령에 따라 하인이 곤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10대면 되겠지. 내가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것이요. 육대감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하인이 곤장을 내리칠 때마다 허성찬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에 찌푸려졌지만 그는 묵묵히 그 순간을 견뎠습니다. 방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화라는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곤장이 끝난 뒤 허성찬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대감과의 놀이 잘 배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 뒤로 화라는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육대감은 여전히 승리에 취해 웃고 있었지만 화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허성찬은 집에서 눕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곤장을 맞은 허리는 타는 듯한 통증을 일으켰고 그는 한숨을 내쉬며 얇은 한지를 깔고 등을 대고 있었습니다. 문득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허성찬은 낯선 방문에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밖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접니다. 화란입니다. 허성찬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화란이 서 있었습니다. 화란은 바구니에서 쑥과 두부를 꺼냈습니다. 나리께서 곤장을 맞으시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쑥과 두부를 잘 섞어 먹는 곳에 바르면 통증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허성찬은 머쓱하게 웃으며 거절하려 했지만 화란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대감께서도 모르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고 치료부터 받으십시오. 그녀는 쑥과 두부를 섞은 후 조심스럽게 허성찬의 옷을 슬며시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린 화란의 몸이 엉덩이에 닿는 느낌이 들어 허성찬은 움찔움찔하며 단단해지기도 했죠. 화란은 이런 모습을 보고 속으로 은근 웃으며 약재를 손으로 섞어 허성찬의 상처 부위에 발랐습니다. 마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화란은 손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사실 저도 육대감의 포갑적인 태도가 참 힘들기도 합니다. 허성찬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 점이 늘 안타깝습니다. 마님께서도 많이 힘드셨겠지요. 대감의 포악한 성정을 저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마님께 직접 듣게 되니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화란은 고개를 숙이며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대감의 골패 놀이는 정정당당한 놀이가 아닙니다. 제가 그의 뒤에서 상대의 패를 보고 신호를 보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감이 제게 강압적으로 그 짓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성찬은 그 말을 듣고 놀라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대감이 반칙을 써가며 양반들의 재산을 약탈한 것이란 말입니까? 화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 제가 그를 돕지 않았다면 그는 한 번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감의 탐욕을 돕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했기에 이 사실을 나리께 고백합니다. 허성찬은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이 그런 수단으로 사람들을 괴롭혀왔다니 참으로 분노가 치밉니다. 그자가 앗아간 것들을 다 되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란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리, 위험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허성찬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그자에게 패를 알려주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반칙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리해서 되돌려 놓겠습니다. 화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허성찬은 마을 사람들을 우르르 대동한 채 육대감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고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육대감의 고함과 함께 여종과 머슴들의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허성찬은 이를 악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안뜰에 들어서자 육대감은 머슴들에게 곤장을 치며 골패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슴들은 땀을 흘리며 고통을 참고 있었지만 육대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 나를 이길 줄 알았느냐? 어림없지. 자, 곤장을 더 세게 치거라. 육대감이 소리치는 사이 허성찬이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육대감은 허성찬을 보자 비웃음을 띠며 그를 가리켰습니다. 아니, 헛날이 아니시오. 엉덩이는 이제 괜찮소. 내가 보기엔 아직도 앉는 게 불편할 텐데 말이오. 그러고는 허성찬 뒤에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찌 저런 떼놈들까지 달고 오셨소? 힘으로라도 빼앗으려나 본데 내기는 내기라오. 허성찬은 차분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대감, 다시 한번 대감과 골패로 승부를 보고자 합니다. 육대감은 그 말을 듣자 눈썹을 치켜 세우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거 재미있구만. 나리, 지난번에도 졌으면서 오늘은 무슨 배짱으로 또 도전하는 것이오? 이 집 놀이판에선 돈도 잃고 곤장까지 맞았던 기억이 없단 말이오. 허성찬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의 패배를 오늘 갚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정하고 모든 것을 걸 생각입니다. 육대감은 흥미롭다는 듯 몸을 뒤로 젖히며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건다. 그게 무슨 말이오? 골패판에서는 돈만 있으면 되는 법이오. 허성찬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모든 재산을 걸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제 양반이라는 신분도 내놓겠습니다. 제가 지면 이 집의 노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감께서도 같은 것을 걸어야 합니다. 집안의 재산, 노비들 그리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의 첫 가지 말입니다. 뭐라 했소? 내 모든 재산에 내 마누라까지 건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화라는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몸속이 움찔했습니다. 대감, 놀이란 대담하게 걸어야 진정한 승부가 되는 법입니다. 혹시 대감께서는 제가 질까 두려워 망설이시는 겁니까? 그럴 줄은 몰랐군요. 육대감은 그의 말에 눈을 가늘게 뜨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허나리, 내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오. 내가 당신 따위와 내기를 하면 물러설 줄 아오. 허성찬은 어깨를 으쓱하며 응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이십시오. 대감의 자신감은 제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감의 용기를 보여주시지요. 육대감은 한참 동안 허성찬을 노려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당신 말이 맞다. 대담한 내기야말로 진정한 놀이의 묘미지.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겠소. 내 재산, 이 집 그리고 화랑까지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만만함과 약간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허성찬은 그의 결정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감, 그 마음 변치 마십시오. 오늘의 승부가 끝나면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해질 테니까요. 그 말에 육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놀이판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골패 놀이가 시작되자 육대감은 언제나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편히 기대어 앉아 여유롭게 패를 섞으며 비웃듯 허성찬을 쳐다보았습니다. 허성찬은 묵묵히 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고 손끝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감은 언제나 하던 대로 첫 판부터 자신만만하게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란히 평소처럼 뒤에서 신호를 보내줄 것이라고 믿고 기세 좋게 패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신호를 기다리던 육대감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화란은 침묵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신호를 주지 않는 것이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화란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러나 화란은 그를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육대감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고 패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화란의 신호를 따라 자신 있게 패를 내밀었겠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몇 번이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반면 허성찬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여유가 있었고 패를 내미는 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놀이가 절정을 향해 달려갈수록 육대감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패가 공개되었을 때 방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허성찬의 패가 공개되자 육대감은 손에 들고 있던 패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패는 완벽하게 허성찬에게 졌습니다. 이럴 수가! 육대감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패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 번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허나리! 육대감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겠소. 내가 또 진다면 이 육대감이 당신의 노비가 되겠소. 하지만 내가 이기면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 주시오. 허성찬은 그의 초조한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대감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판이 끝나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잠시 뒷간 좀 다녀오겠소. 육대감은 뒷간으로 간 뒤 화란을 불러 세웠습니다. 뭐 하는 게냐? 정령 죽고 싶은 게냐? 화란은 주저하다 용기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대감, 이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노름의 정당이란 게 어딨단 말이냐? 이번에도 신호를 주지 않는다면 니년 처가에 보낸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니년은 멍석마리에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보여줄 것이다. 화란은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놀이가 시작되었고 육대감은 손에 들린 패를 바라보며 화란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란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육대감은 만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자, 이제 패를 열어보시지요. 육대감이 의기양양하게 말했고 허성찬은 침착하게 패를 공개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승리는 허성찬의 것이었습니다. 육대감은 결과를 확인하자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 화란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니년이 나를 속였구나. 속이다니 무슨 말이야. 육대감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한 육대감은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허성찬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육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감,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 집은 더 이상 대감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것입니다. 육대감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허성찬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으며 목소리는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나는 육대감과 골패 놀이로 승부를 겨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 집과 모든 재산은 제 것입니다. 그리고 육대감은 자신의 약속대로 저희 노비가 되었습니다. 한 농부가 놀란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다니. 육대감이 그 많은 재산을 잃다니. 이제 이 집에 있는 모든 여종과 머슴들은 제 소유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대감의 탐욕으로 고통받은 모든 이들의 삶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는 육대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 당신은 저와의 약속을 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집과 모든 권한은 제게 넘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과 화란댁이 다 똑똑히 보았소. 허성찬은 화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허성찬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대감께서는 당신까지 내기에 거셨습니다. 이제 마님께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 남으실지 아니면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선택하실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화라는 잠시 주저하는 듯했지만 이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울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저자를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대감께서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여종과 머슴들에게 간 고통을 생각하면 더는 저자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감탄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라는 주저하지 않고 허성찬의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육대감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감, 그동안 제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도 저의 삶을 찾고 싶습니다. 당신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는 깨닫길 바랍니다. 육대감은 분노로 이를 갈며 손을 주먹으로 쥐었지만 말릴 수단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성찬은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과 재산은 이제 더 이상 탐욕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잃은 재산은 다시 되돌려드리리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육대감은 현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허나리, 그냥 놀이지 않소? 내깃돈과 화라는 넘겨드릴 테니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합시다. 대감께서 약속을 잊으신 모양이군요. 아니, 이제는 대감이 아니지. 육시, 당신은 더 이상 양반이 아니야. 허성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육대감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외쳤습니다. 육시라니?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노비로 전락시킬 거란 말이오. 허성찬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차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을 홀딱 벗겨라. 아무래도 노비로서의 본분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여종과 머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허성찬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육대감은 소리치며 저항했지만 결국 힘없는 몸으로 머슴들에게 끌려가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의 화려한 옷 대신 허름한 노비의 옷이 그의 몸에 걸쳐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것이냐? 육대감은 분노로 외쳤습니다. 그때 허성찬에게 그를 배운 한 여종이 붓과 종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육대감 앞에 앉아 붓을 든 손으로 한자를 힘있게 써내려갔습니다. 종이 위에는 커다랗게 쓰인 글자가 보였습니다. 인광보! 여종은 힘있는 목소리로 그 글자를 읽으며 육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아니, 이제는 노비 육시라 불러야겠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만든 결과야! 당신은 우리가 배움이 없다고 늘 무시했었지! 그러나 이제 나도 글을 읽고 쓸 줄 알아! 나리께서 가르쳐주신 덕분에! 그녀는 말이 끝나자 그 종이를 육대감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여종과 머슴들도 모두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육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입술은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며 무력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로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육대감, 아니 육신은 곤장대에 단단히 묶였고 앙금이 있던 여종들과 머슴들이 곤장 한 대씩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울려 퍼지는 그의 비명소리가 어찌나 경쾌하던지 사람들은 모두 깔깔 웃었죠. 허성찬은 땅 문서와 빈 문서를 직접 확인하며 주인들에게 하나씩 돌려주었습니다. 재산을 돌려받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허성찬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옳은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는 육대감 집안의 여종과 머슴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억압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대가를 정당히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화라는 육대감에게서 벗어나 허성찬과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울분을 털어놓으며 허성찬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허대감님, 전 대감님의 용기와 따뜻함을 보며 비로소 살아갈 희망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성찬과 화라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갔습니다. 그들의 정의롭고 따뜻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마을은 점점 더 화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허성찬과 화라는 평생을 함께하며 마을의 빛이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정의와 사랑의 상징으로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